우리는 어릴 때부터 빚을 지면 인생이 망한다고 배웠습니다. 빚쟁이가 쫓아오는 악몽,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그리고 평생을 이자 갚는데 허덕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빚의 공포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아끼고 저축해라. 남에게 돈 빌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아껴서 저축하고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갚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빚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사랑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빚을 이용해 더 큰 부를 쌓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할 때 그들은 은행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 쇼핑하듯 건물을 사고 회사를 인수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서도 빚을 지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빚은 족쇄가 아니라 부를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빚 때문에 파산하지만 부자들은 빚 때문에 더 부자가 되는 그 기막힌 아이러니와 그들만이 아는 금융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경제서적과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실제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만약 내용 중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부자들의 은밀한 대출 시크릿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빚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빚은 소비를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할부로 최신 자동차를 뽑고 감당하기 힘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팝니다. 이것은 나쁜 빚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빚이죠. 하지만 부자들의 빚은 다릅니다. 그들은 빚을 레버리지, 즉 지렛대로 봅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남의 돈 100만 원을 빌려 100만 원을 버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건물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10억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숨만 쉬고 모아도 30년, 40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돈 2억 원에 은행 대출 8억 원을 껴서 그 건물을 삽니다. 아니, 8억이나 빚을 지면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요? 라고 물으시겠죠? 여기서 핵심은 그 건물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만약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많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부자는 내 돈 2억 원만 가지고 10억 원짜리 자산의 주인이 되는 동시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까지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건물 가격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오르면 그 5억 원의 시세 차익은 온전히 부자의 몫이 됩니다. 은행은 빌려준 8억 원에 대한 이자만 가져갈 뿐 시세 차익에는 손을 대지 못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내 돈은 적게 들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것. 부자들은 이 원리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자들이 빚을 사랑하는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비용은 생활비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돈을 벌면 벌수록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2배를 육박하기도 하죠. 100억을 벌면 2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니 부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았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빚이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해서 머스크의 자산이 1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정답은 0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장부상의 이익일 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머스크도 밥은 먹어야 하고 요트도 사야 하고 트위터도 인수해야 합니다. 현금이 필요하죠.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파는 순간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여기서 기막힌 마법이 일어납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은 소득이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세법에서도 부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빚은 갚아야 할 돈이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수조 원을 대출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사업을 확장합니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로요. 심지어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더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가에서 말하는 buy, borrow, die. 사라, 빌려라, 그리고 죽어라 전략입니다. 자산을 사고 그 자산 가격이 오르면 팔지 말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고 죽을 때까지 갚지 않고 버티다가 죽은 뒤에 상속 과정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애용합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볼까요? 애플은 전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애플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립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왜 빚을 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의 막대한 현금은 대부분 해외 자회사에 있습니다. 이 돈을 미국 본사로 가져오려면 막대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대출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때도 있습니다. 즉, 공짜로 돈을 쓰는 셈이죠. 애플은 빚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고 주주들은 좋아하고 경영진의 보너스도 늘어납니다. 빚을 짐으로써 세금은 피하고 주가는 부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세금 다음으로 부자들이 빚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내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어제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치킨이 오늘은 20,000원이 되면 내 돈의 가치는 반토막난 셈입니다. 하지만 빚쟁이에게 인플레이션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왜냐고요? 빚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0년에 여러분이 1억 원을 빌려 은마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1억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거액이었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1억 원은 어떤가요? 물론 여전히 큰 돈이지만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하면 보증금 수준도 안 되는 돈입니다. 40년 동안 짜장면 가격이 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는 동안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의 원금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물론 이자는 갚았겠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의 액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의 가치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자산을 실물 자산, 부동산, 주식, 금 등으로 보유하고 부채는 화폐로 유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고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양쪽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현금을 저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열심히 모은 현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자산 가격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자 빚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빚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레버리지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끌족의 비명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부자들에게는 시스템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습니다.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할까요?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즉,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은행과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훨씬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립니다.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부자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 은행은 그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망하면 은행도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1억이면 네 문제지만 빚이 100억이면 은행의 문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반면 서민들은 어떤가요? 대출이자 하루만 연체해도 독촉촉 전화가 오고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담보 가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은행은 가차없이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시스템은 철저하게 자본을 가진 자의 편입니다. 부자들은 법인 설립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도 그것은 법인의 빚이지 개인의 빚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파산해도 오너는 호의호식하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부자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들은 유한책임이라는 보호막 아래서 빚을 마음껏 활용하여 모험을 즐깁니다. 실패하면 법인이 책임지고 성공하면 그 과실은 개인이 챙기는 구조죠. 또한 부자들의 빚은 생산적입니다. 그들이 빌린 돈은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는 데 쓰입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데 투입됩니다. 반면 빈자의 빚은 대부분 소비적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여행, 생활비 등 빚을 내서 산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빚을 내서 산 자동차는 대리점을 나오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지만 빚을 내서 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릅니다. 빚을 내서 산 명품 가방은 유행이 지나면 중고가 되지만 빚을 내서 산 주식은 배당금을 줍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집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레버리지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지능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빚을 무서워할 줄은 압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산 하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빚을 운용합니다.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금리 변동을 예측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출구 전략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부자들의 빚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빚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빚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칼은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가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이 쓰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지만 금융지식을 갖춘 사람이 쓰면 부의 초월차선이 됩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은행은 예금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대출이자는 비싸게 받는지, 왜 국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지, 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지 그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사람은 부자가 될수록 빚이 많아질까요? 그들에게 빚은 세금을 피하는 방패이자 자산을 증식시키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빚이라는 서핑보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뒤에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과 금융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억울하신가요? 불공평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그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빚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늘리는데 타인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끊임없는 공부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부채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파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빚을 이용해 다시 일어섰고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빚을 사랑한다. 빚을 내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빚을 갚게 하라. 어쩌면 이것이 자본주의 생존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해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빚을 갚게 만드는 시스템.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바로 그 시스템을 완성하는 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흉기인가? 아니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도구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금융지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들의 대출 비밀, 조금은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